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은 어떤 기사를 선택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국 한 곳 화재에 IT한국 불통됐다. IT한국 외부에서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한 방에 멈춰버렸습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국 화재에 주말 서울 도심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단순히 통신만 멈춘 게 아니고요. 인터넷, 카드 결제 먹통이 됐습니다.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인데요. 역시 같은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군요. 화재 한 건에 디지털 원시 시대로 돌아간 IT 대한민국, 이렇게 개탄을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병원, 경찰서, 무인경비, 전산망 끊겼다. KT 이용자들 아무것도 못한다. 발 동동,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음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연명치료 중단길 넓어졌다. 지금까지는요, 환자의식이 없을 때 필요한 가족 동의를 기존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요, 배우자, 부모, 자녀만 찬성하면, 그전까지는요, 손자, 손녀까지 다 전원 다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걸 좀 완화했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의 길이 넓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경제위기 해결할 실력 있나? 민심이 묻는다. 이렇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분석하는 기사일 수도 있군요. 문 대통령 지지율 53% 추락. 전문가들 진단은요.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준비 부족에다가 문 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 그 바람에 영남 20대 자영업자, 저소득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윤철 경희대 교수, 윤기찬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디지털 원시시대, 그리고 이재명과 문준용, 천눈과 탁현민, 독립보다 경제,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KT 화재,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카드 결제 안 돼 주말 장사 망치고 응급실 의료진 서로 콜 못해 의사소통 차질을 빚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IT 한국 블랙아웃 됐다. 지나가는 행인의 휴대폰을 빌리기도 하고요. 카페 등지엔들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통신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라도 좀 해보겠다. 이런 혼란 상황이 주말 동안에 벌어졌습니다. 자,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서울신문입니다. 지하 통신구 79m 소실. 완전 복구까지는요, 일주일 걸릴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입 어려워 진화, 화재 진화만 1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겨우겨우 불을 끈 겁니다. 이 땅속에서 난 불이라서 이게 진화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밑에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씩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구 밀집 통신 거점인데도 백업망도 없이 사실상 방치. 이 통신망은 단순히 그냥 망이 연결된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저장이 돼 있고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백업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통신 참사 피해 왜 키웠나? 여기 보면요. 정부 통신망은 넓은 A에서 C 등급만 백업 규정.
근데 이번에는 D등급이라서 백업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요, 소화기 한 대뿐 스프링클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 아연국사 화재로 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고객분들이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KT 통신시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다 점검을 일제히 다시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불편을 겪으신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KT로 가입돼서 전화기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광화문 일대나 마포 쪽에 콜이 안 뜨고 사대문 안쪽 그쪽으로는 좀 피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그 손님들이 한국 그 학생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걸 알고 아예 그냥 오지를 않더라고요. 예. 한 3분의 1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이게 뭐 KT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꽤 나름 한국에 굉장히 큰 좀 이런 기업인데 그런 거 불 하나 났다고 이렇게까지 좀 심한 피해를 입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좀 아무래도 IT 강국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현명한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뒷부분에 시민분의 발언이 인상적이군요. KT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큰 기업인데 어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가. 한탄하는데 최영선 의원님, 우리 사회가 이른바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리고 최첨단을 달린다고 항상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재 한 방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IT가 발달을 할수록 예. 이런 일을 겪으면 더 피해가 크겠죠. 예. 저도 사실 평소 때 예. 생활할 때는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전부 그 예. 카드라든지 모바일 결제도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것이 어느 순간 멈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실제 뭐 저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저 피해라는 게 예. 광범위하고 예. 걷잡을 수 없다. 예. 특히 지금 저 카드라든지 일상생활의 불편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예. 112 범죄 신고라든지 지금 뉴스에 따라서 좀 엇갈리게 나옵니다. 예. 119 이 신고는 또 예. 됐다 안 됐다 예. 하는 표현 보도가 엇갈리고 예. 있는데 예. 병원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범죄 신고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예. 이런 것은 정말 사회의 기본 인프라인데 예. 그런 것이 한꺼번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양무석 이사님. 예. 우리 사회의 취약성 하나가 이번에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좀 얻어야겠죠, 분명히.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 예. 저런 화재가 나고 예. 엄청난 피해, 그리고 아까 우리가 표현을 원시적 디지털 시대, 예. 디지털의 원시 시대라고 표현을 예. 했는데 이 사고가 난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초연결 사회가 계속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는 예. 상황에서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집중적으로 예. 관리하는 그 통신국의 이 영역이 예. 제외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말 그대로 자가 발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배급망을 구성해서 예. 이쪽 라인이 정지가 되면 예. 거의 15초 안에 예. 오른쪽 라인이 재생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 게 A, B, C 등급의 다른 그렇습니다.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통신국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서울 중심부에서 이 서초구 이 아영구 같은 경우는 A, B, C 등급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A, B, C로 등급을 나눌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디지털 원시 시대로의 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이 다 재정비되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것들을 각 회사에 임하는 식으로 해서 예.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법이 따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상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하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백업망도 안 해놓고 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허술한 게 문제가 터지니까 결코 상황은 허술하지 않게 네. 됐습니다. 이 정도니까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들어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영업 손실도 보상받아야 소송전 커질 듯 피해 보상 어떻게 해야 되나? 자영업, 배달업 등 큰 손해, 약관 범위 넘는 배상금이 쟁점이다. 일단 KT는요. 1개월 요금 차등 감면한다라고 밝혔지만 이 정도 갖고 될까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장사를 못했다고 지금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법적 문제로 윤기찬 변호사. 이런 피해가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산정 부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저게 이제 일단 화재 원인이 네. KT 측에 과실이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예.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서 피해 배상이 돼요. 예를 들면 다만 이게 영업을 못한 부분은 사실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할지 산정 기준도 문제가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과실이 KT 측에 있다는 입증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약관에 따른 배상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과실 없이 서비스를 못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 조항이 이제 적용이 돼서 요금 감면 내지 뭐 부가 서비스 관련 6배의 이런 약관에 따라서 배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배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KT에 잘못이 없을 경우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분들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민법상의 배상 책임의 원리가 배상 책임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거든요. 무과실 책임은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뭐고 배상한 입증은 또 영업자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KT 측에서 자영업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범위도 좀 문제가 좀 되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난항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니까 배달을 시켜서 먹어야 될 분들이 배달을 못 시켰고요. 식당들이 장사를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 산정 이거 아주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김철 교수님.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뭐 사진으로 포착이 됐는데 공중전화에 길게 늘어선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거의 한 2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런 통신과 기기에 거의 의존해서 살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계기도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그 쓰나미 그 사태 때도 그렇고 실제 그 인터넷 전화라든지 이게 이제 아주 뭐 무기력해지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정부 부처 등 보면은 정부가 인터넷 전화 쓰는 부처들이 있어요. 근데 전 집에서도 유선 전화를 지금 이제 일부러 쓰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런던만 해도 런던 브릿지, 런던은 뭐 굉장히 홍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고민스러운 도시인데 그 런던 브릿지 만들었을 때 그 수문 닫고 뭐하고 하는 수동 장치들을 여전히 지금 관리하면서 유사시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동으로 하지만 수동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은 IT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KT라고 하는 공기업이 이게 수익성을 강조하다가 사람 정리해고해버리고 그래가지고 6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한 2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도 외주업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IT 강국이 어쨌다 뭐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IT 자체의 허점뿐만이 아니라 IT 자체도 이 공공성을 갖는 좀 안전관리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KT는 지금 이제 물론 뭐 자영업자 등 배상 잘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통신요금부터 시작해서 뭐 로밍부터 엄청나게 사실은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수익을 올리려고 아주
하는 구조들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경영 방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관리, 기업 운영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KT는 아주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공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IT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내에 갖고 있는 허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살펴봐야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이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최첨단을 달리지만 그 최첨단의 뒷모습은 너무나 허술한 모습, 이번에 증명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군요.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 의혹 건드린 이재명. 주말 동안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내용입니다. 친문,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죠. 자, 이재명 지사의 얘기입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 여권 분열 노력, 준용 씨 특혜 의혹, 허위 확신하지만 법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이북 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일부 당원들 이재명 지사를 제명하라. 당 앞에서 시위도 벌어졌고요. 야권에서는요. 이 지사가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랑 관련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겠지요. 오늘 SNS에 문준영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으로 올린 겁니까? 그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문준영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아내는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해주고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과거에 밝혔습니다. 네. 양수 이사님. 네. 문준용 씨 관련 의혹. 그동안 대선 때 논란이 됐지만 어느 정도 해명이 됐어요. 그리고 판결도 있었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저 부분을 다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 조금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소당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저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동안 저렇게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뚜렷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표현들과 이 발언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당 경찰서장이나 수사과장 고발하겠다 하다가 이해찬 대표에 의해서 취하했던 과정이나 두 번째 경찰이 진실을 택하지 않고 권력을 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가 정면 충돌하는 것이냐 쓸데없는 정쟁적 발언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요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굳이 안 해도 돼야 되는 문준용 씨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이제 말 그대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문 야당 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의 구실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현 소송과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인 듯 업무론의 주인공인 듯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쓸데없는 비난을 자초하는지 이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본인 부인 해경궁 김씨, 이른바 해경궁 김씨 이 논란의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선 거기서 다뤄진
문준영 씨 관련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김윤철 교수님,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는요. 글쎄요, 우선 하나는 그 부인의 이제 아이디 계정 뭐 혹은 이제 썼던 글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진위라든지 썼던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사건, 이제 문 대통령 아들의 이제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의견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그 의도는 글쎄요. 근데 뭐 이제 자기만 좀 이제 당해갖고 억울하다 혹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밝혀야 할 의혹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도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이렇게 갖고 자꾸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이제 그런 좀 어떤 좀 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런 그 과정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뭐 저도 저 양 이사님 말씀처럼 상당히 뭐 회의적입니다. 최영수 의원님, 사실 논란이 된 그 트위터 글, 이른바 해경궁 김씨 그 논란의 여러 가지 트위터 글, 그중에 보면은 문준영 씨 내용도 있지만 전해철 의원 관련 내용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문준영 씨, 대통령 아들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문준용 씨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해경궁 김씨 계정의 그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세월호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굳이 문준영 씨 얘기를 꺼내는 거는 문준영 씨 사건은 사실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거든요.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다 해가지고 판결도 있었고 이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따지자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그 계정 논란을 진실 게임이 아니라 정치 게임으로 옮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권력의 편에 섰다 해서 경찰 못 믿겠다. 검찰도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못 믿겠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진실 게임이 아니라 정치 게임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준영 씨 얘기가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윤창 변호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요. 그동안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그 문제의 계정이 부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그 내용이 무슨 허위 사실을 다뤘든 어떤 걸 다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문제를 삼았어요. 다시 이번에.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언급한 내용은 본인이 변호사의 의견서에 있는 것을 인용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견서 쓸 때 가정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정은 김혜경 씨가 개설한 계정이 아니다. 가사 김혜경 씨가 개설한 계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글을 쓴 게 아니다. 가사 본인이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가정법을 쓴 그 단계별로 쓴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변호사 말대로 저것이 만약에 문준영 씨 그 취업 특혜가 허위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다 여러 가지 글 중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아까도 했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인용을 했다. 그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 배경에는 그 문준용 씨 취업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된 건 없어요. 해결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이제 일부 사실관계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녹취록이 조작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측인가 문준용 씨 측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게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근데 거기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볼 때 허위를 인식했다거나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명확치 않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공소사실 문제도 있지만 이런 거를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수사당국은 곤혹스럽죠.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 닿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검찰로서는 판단이 굉장히 이 부분만큼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설령 이걸로 인해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이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차차기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효과가 나지 않거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문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차차기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무선 이사님께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도한 정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벗고 나오지 못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보다 오히려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더 치명적일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김태우 지사가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나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 했는데 모른다고 끝까지 우겼다가 사진 한 장이 딱 나오면서 김태우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결정적인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이후의 스텝, 차기나 차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이르다. 그리고 당장 이 난국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사는 말 그대로 아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도한 이 상상력이 요즘 많은 언론에서 피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꽤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와중에요. 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여기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해경궁 김씨 고발 이정열 변호사. 이재명 사건 손 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궁차사와, 그러니까 요 모임입니다. 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궁차사와 신뢰관계 깨져 사임 표명. 그러나 궁차사 실무자 잘못이다. 여전히 신뢰한다. 계속 변호인으로 활동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정열 변호사가 다시 사건을 맡기로 일단 해프닝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김철 교수님. 이쪽 변호인 쪽.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쪽입니다. 여기도 또 한바탕 주말 동안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이 계정이 해경궁 혹시 그 계정이 김씨 계정이 실제 그 이재명 지사 부인의 계정이 맞냐 아니냐 등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각자 좀 이렇게 판단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뭔가 좀 이 입지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전략을 바꾸고 좀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좀 이렇게 거리를 둬가지고 너무 난장판이 되고 진흙탕이 되니까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것 이런 판단들 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아까 이제 문 대통령 아들 이제 문제로 또 이제 그 프레임이나 이런 전략들이 옮겨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시비를 계속했었던 여러 가지 법률 대리인이나 등등등도 상당히 이제 이 사건의 전모가 아주 본격적인 정치 싸움이나 이 시비가 더 심해지겠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별로 이제 득될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거세지고 있는 거죠. 이제 친문 반문 이런 싸움으로까지 가고 하면서 그런 이제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 그리고 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공방과 논란 매일같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첫눈 내리는 광화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죠. 토요일인 지난 24일입니다. 서울에 첫눈이 왔는데 무려 8.8cm. 첫눈치고는 폭설 수준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인데요. 이 눈이 온 뒤에 일각에서는요. 올겨울 최악의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올겨울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그날 토요일 아침에 눈이 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이 눈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첫눈치고는 대단한 눈이 내렸습니다. 자, 한편
첫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에서 꼭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 여기 지금 사진 있죠. 탁현민 행정관 얘기 또 나왔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그래서 여기서 탁 행정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서울엔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으론 이례적으로 8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요. 첫눈이 오자 정치권에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거론됐습니다. 탁 행정관은 작년부터 사퇴 압력을 받다가 지난 6월 사의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을에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까지만 일해달라,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라며 사의를 만류했습니다. 그제 야권은 탁 행정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탁 행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요.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첫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던 탁현민 행정관이다. 이제 그만 그를 놓아주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계속된 공세에 탁 행정관은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2일 제가 쓰여야 한다면 제가 쓰임이 있을 때까진 그것을 따르는 게 도리일 것 같다 라며 청와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탁 행정관과 계속 일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탁현민 행정관이 겨울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서 정치권에선 강제 소환된 탁현민 행정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거 아닌가? 에? 탁현민 제가 붙들었고요. 또 제가 그걸 따로 약속을 드렸다기보다는 탁현민 행정관한테 조금 겨울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네,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오는 걸 노린 게 아니냐 하지만 첫눈 치고는 폭설 수준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와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거 보고 우리 패널분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야당 탁현민 첫눈 오면 놓아준다더니 청와대 일각에서는 농담처럼 오간 말인데 이렇게 정색을 하고 비판을 합니까?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는요. 탁 행정관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불가능한 인물에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양무석 이사장님. 예.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질문 제가 하나 좀 드릴게요. 야권이 야당에서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각종 이벤트에 대한 행사 기획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연출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5.18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희생자의 아이가 성장해서 그 조사를 읽었을 때 안아주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은 국민들에게 눈시울을 적시게 할 정도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저런 사람을 키우지 않았냐, 왜 저런 사람이 없냐, 저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 한국당 대표로서의 홍준표 대표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말이나 정말 국민들의 그 정서와 거리가 먼 표현으로 항상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는 타임리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준이냐라는 부분인데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갔던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첫눈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는데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이 임종석 실장이 이제 이 놓친 부분은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첫눈 오기 전에 올 것이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예. 답방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까지는 좀 해달라라고 거기까지. 이제 하면서 첫눈을 상징적으로 던진 것 같은데 예. 그 상황이 계속 미뤄지고 하면서 그 서울 답방까지만 책임져 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임종석 실장은 타기민 행정관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타기민 행정관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예. 쓰임이 있다면 예. 쓰여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그 일반적인 기획자와 우리와 좀 다른 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 언제든지 거기에 따르겠다가 아니고 예. 아주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낮추어서 쓰임이 있다. 정말 겸손하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예. 쓰임이 있다면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이나 보면 일반 이 시각과 타계민 행정관의 표현과 행위와 기획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영수 선생님, 질문을 제가 바꿔서 그럼 청와대는 저렇게 야권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굳이 유지하고 있는 그 탁현민 행정관을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에 두고 있는 이유. 아까 잠깐 기사 나왔지만 대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양문석 이사장님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야당도 이게 예.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했을 때 그 단어 자체로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지만 예. 겨울이 오면 뭐 놓아주겠다든지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실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그랬을 때 탁월한 기획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탁 행정관의 그 여성 비하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논란이 시작된 게 그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탁 행정관을 그대로 청와대에 두는 것이 현 정부의 오기 인사냐, 자기 사람 챙기기냐 이런 상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첫눈이 온다고 하는 그 표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계기를 삼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오기 인사와 그 자기 사람 챙기기에 대한 이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죠. 다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기 인사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정치적으로 환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탁 행정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기획력이 있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까지 그 기획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부담이 될 것이냐. 부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일개 청와대 행정관인데 왜 이렇게 그 인물을 두고 논란이 하지만 확실히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태,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라서 계속 야권에서 또 논란을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좀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끼어든 차, 보복 운전,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선 벌금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항소심에서 200만 원 선고, 폭력 의도 뚜렷하다, 협박죄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의 격분에 시속 108km로 쫓아가 차량을 막아서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뒤집혀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어쨌든 차끼리 시비가 붙어서 이 차가 추월해 가서 그러니까 따라가서 결국 앞에서 막아서서 이제 이른바 이전 보복 운전 이런 운전 종종 나타납니다. 많았죠. 많았는데 이제 그 언론의 탓도 있지만 어쨌든 뭐 법령 적용 과정에서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1심에서는 그러니까 협박이 되려 그러면 해악의 고지,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라는 해악을 줄 의사를 알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2심은 판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행동 자체가 해악인 경우. 행동 자체에서 나한테 어떤 위해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로 봐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걸 1심에서는 그 마음이 없었다. 그런 해악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그 마음은 필요 없고 행동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예, 왜냐하면 따라갔거든요. 차로 변경을 따라가서 예. 또 앞에 막아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해악을 받을 것을 예. 이미 위험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협박으로 봤는데 중요한 것은 협박인데 그냥 협박이 아니고 특수 협박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를 위험 물건 휴대해가지고 자동차가 협박을 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다칠 확률이 큰 이런 협박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게 판례가 이제 청성이 된 건가요?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가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기존 판례를 이게 바꾼 게 아니고요. 어떤 기존 판례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법원 가서도 확정 판결로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보복운전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보복운전 그런 비슷한 행동 하시다가는 이런 일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사회적 경각심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음주운전하고 이 보복운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보복운전이 절대로 음주운전보다 위험성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굉장히 운전을 무리하게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보복운전을 했는데 저는 2심 판결도 놀랍지만 1심 판결 1심에서 이런 무죄가 됐다. 무죄가 나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그 판사분들 이런 데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참 운전과 관련해서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아무튼 운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판단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마이크로닷 연자재 논란입니다. 자, 약간 좀 연세가 계시는 분들은 마이크로닷이 무엇인가 하지만 유명한 래퍼의 이름입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들 공동 대응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억 원 이상 피해 추정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쪽에서는요. 부모 죗값을 왜 아들이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남의 피눈물로 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로닷 연자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사기 사건 책임 놓고 네티즌들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질 수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패널 내부께서는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좀 써주시고요. 써주신 분은 앞에다 먼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문석 이사장께서 가장 먼저 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 인터넷 게시판에서 후끈 달고 지고 있는 연자재 논란인데요. 아버지의 사기 도피 행각을 아들이 책임져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아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 법적으로는. 상속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왜 이 연자재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을 마이크로닷이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초기에 인터넷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의 사기와 도피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는데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 그리고 언론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튀어나오면서 사과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마이크로닷이 계속해서 각종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지금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다. 거기에 아버지의 범죄 행위까지 연관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부풀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바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마이크로닷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할 것 아니고 자신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의혹의 글들이 올라왔었을 때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부에 대한 그 은근한 자랑을 통한 계층 간의 위화감을 형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경솔했다라고 인정하고 예. 이후 신중하겠다. 이 정도밖에 그 마이크로 자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빨리 들어와서 최소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처를 하게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들어오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 화면 뒤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올린 사과문인데요. 피해를 입은 분께 일단 죄송하다. 그리고 아들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들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좀 주목을 끄는데요. 일단 김철 교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뭐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가 뭘 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서들 대단합니다. 그러고들 사는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양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저 굉장히 신중치 못한 행동도 한 것 같고, 전부 마이크로닷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닷 닷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래퍼입니다. 도대체 뭐 갑자기 뭐 빌 게이츠가 아버지가 문제가 생겼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 사회에서 뭐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뭐 연좌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또 뭐 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도 웃기고 다만 이제 저기 신중치 못한 아까 뭐 계층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뭐 자꾸 시비 건 게 그게 뭐 어떤 뭐 연좌제 때문에 또 그런 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한 발언이 연좌제는 이제 저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계속 위해나 이제 그 어떤 좀 해를 끼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돼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적인 이제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저기 보면 우리 사는 그 세상에서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어떤 뭐 연예인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뭐 보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과하고 뭐 이런 걸 빚어가지고 하는 것. 또 뭐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저 래퍼면 래퍼를 하면 되는데 뭐 아버지 얘기 부자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조장하는 방송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철 교수께서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게 뭐 하자는 일인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공감은 연좌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이게 이분이 아마 발언하실 때 공분을 산 이유가 저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나는 법률상 책임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공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사실 대중의 분노는 없었죠. 그렇죠. 법률로 엄격히 따지면 사실 아들은 책임이 없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살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양받은 거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법률적 책임을 전제로 해서 발언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감을 전제로 해서, 왜냐하면 피해자들 중에 아버지라는 분한테 그 연대 보증을 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해준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럼 뭐 느꼈을 어떤 분노, 허탈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게 결여된 법률적 관점에서의 본인 입장만 피력했다는 것이 아마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공감은 이건 반드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연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연좌가 된 건 공감 이 부분이 연좌가 돼버렸다. 자, 최영선 의원님. 사실 연예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리 방송 녹화된 장면들 방송사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자,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죠.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은 다만 제가 평소 때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서 세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세금이 유명세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유명세. 네, 맞습니다. 이번 일도 사실은 마이크로닷이 유명해지니까 과거에 이제 부모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산이 사회적 평가, 그다음에 인정, 인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연예인의 최대 자산인데 이것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연좌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라든지 인기, 인정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까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유명세는 당연히 마이크로닷이 지불해야 될
세금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들이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과거 행각을 통해서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또 고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조국 민정수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성과에도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 조국 경제 분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득 양극화 등 비판 수용, 비약 못할지라도 호시우보 꿋꿋이 걸어가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정수석인데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좀 올렸어요. 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에서 좀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조국의 페이북 정치, 주말 이례적 3차례 글이다.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만의 정부 아냐. 경제, 노동 등 광범위한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자기 정치하냐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본인은 황당한 풍문일 뿐이다. 무슨 정치냐 이렇게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민정수석인데 경제 현안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윤기찬 변호사, 조국 수석의 이런 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글의 내용을 떠나서요. 예. 저런 국정 다방면에 관련된 글을 예. 청와대 아직 참모 신분으로서 올리는 것 자체는 저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런 글보다는 자기 본인의 업무에 국한된 내용이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마치 어떤 행간의 독자에 따라서는 마치 자기 정치를 하려는 예. 정치 의사가 있다고 오해도 살 만한 글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무소 이사님께서는 조국 민정수석, 뭐 내용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글을 올렸다는 부분을 조금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하고 예. 이명박 정부 때 예. 이 SNS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인사 평점에도 반영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들에게 예. 정부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예. 했었거든요. 민정수석이 청와대 참모이고 스텝이긴 하지만 또 한 명의 정치인입니다. 그런 정치인 입장에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소속돼 있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을 받거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그다음에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차관회의에 자신의 영역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이 자신의 분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민정이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영역에 이 부분이 민정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근데 문제는 굳이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다음에 민변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방송과 언론에 있어서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사용자인 경제인, 기업인들 이야기에 100분의 1도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주장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균형 있게 들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저렇게 비판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영의 성동조선 노동자 아직까지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개우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들은 아주 좀 경솔했던 표현들이다. 저는 민주노총을 언급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의 신중한 발언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양소 이사장하고 윤기찬 변호사 두 분께서는 지적을 해줬는데 이제 지적의 지점이 약간씩 다르군요. 자, 이번에도 다른 한 분, 정치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극우 세력 통치에 갈 길 멀어 20년 집권해야 이른바 20년 집권론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민주 20년 집권론 또 강조.
정책 뿌리 내리려면 더 오랜 기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권을 다 도루묵 만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로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네, 좀 발언 들어보셨는데 여기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요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는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1800년 이후 제대로 된 개혁 민주 세력에 집권해 본 적은 딱 10년밖에 없다. 2018년 중에서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외에는 한 번도 민주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세훈 의원님, 집권 20년도 뭐 당원들 앞에서 어떤 포부를 밝힌 거라서 뭐 당원들 입장에서 듣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죠. 그것을 인정을 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의 말은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독선이 저기 서려 있는 겁니다. 나만 옳기 때문에 내가 20년을 집권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사회를 끌고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자세로 정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정치에 타협이 있겠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김철 교수님, 정조대왕 이래 1800년 이래 딱 10년만 민주개혁적인 집권 세력이고 나머지는 그럼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먼저 그 사학계 쪽에서는 그 현재 한국 사회까지 이제 그 조선 시대 때의 여러 이제 그 지배 구조나 그 세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또 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뭐 이제 그 한 뭐 최근에 뭐 그런 혹은 뭐 그간의 그런 이제 역사관을 좀 뭐 갖고 계셨나 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 저 조국 수석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러시고 이렇게 학자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뭐 여러 민주국가들을 그 이제 그 비교했을 때 비교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뭔가 이렇게 체제를 개선하고 뭐하고 할 때는 실제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웨덴 복지국가 좋다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스웨덴 복지국가는 저 사회민주당이 한 45년 이상 집권을 하면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물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스웨덴 3인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복지국가 자체가 한 80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책을 해갖고 야당이 반대하면 막 그 독단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장기 집권의 힘도 어디서 나오냐면 복지정책 자체의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야당을 끌어안으면서 그것을 천천히 해가려고 했던 정치적 태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정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몇십 년 장기 집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건 그냥 학문적 연구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근데 정치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논란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시는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그 평소에 이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레토릭이나 다른 내용들을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 할 이야기 없이 이 얘기 자꾸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자꾸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국 수석 말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하자면 민정수석은 암행해야 되는 겁니다. 암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맞는 말이신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이나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만의 정부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 친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하고 뭐하고 해서 뭔가 조율을 해가지고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좀 보이지 않는 실천을 해야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써버리면 사람 부하만 일으키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원래 그냥 스타일이거나 알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는 여당과 청와대는 좀 뭔가 지금 이게 통치 스타일이나 방식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철 교수께서는
이 두 명의 인물 이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양무석 이상. 아니 근데 이제 이해찬 예. 대표의 20년 집권론, 예. 이제 뭐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예. 저 부분에 대해서 20년을 집권하기 위해서는요. 예. 지금 당장의 쟁점이 되는 것들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참 자꾸 곡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앞으로 5년 동안에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적폐를 드러내고, 예. 그리고 모든 정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 하면 20년 집권이 필요가 없고 정책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 2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20년 동안에 예. 차근차근 야당과 그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면서 풀어나가는 최소한의 시간이 20년이고, 그리고 그 20년 동안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예. 정책들이 뿌리 내리는 예. 그 필요한, 그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그걸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독단과 그 다음에 야당 배제 그리고 이렇게 그 읽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양무석 보는 거죠. 이사께서는 20년 집권론 주장을 소통의 의지로 해석을 해주는데 윤기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20년 동안 소통을 차근차근 해서 정책을 뿌리 내린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1년 6개월도 소통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집권론의 방법은 보수 예. 괴멸이에요. 지금 예. 말씀하신 그 취지가 예전부터 쭉 예. 알아보면 보수 괴멸을 통해서 20년 집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적폐청산이나 기존의 정책 기조가 예.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냐, 이런 오해도 살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또 하나는 민주정의 반대 독재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면 지금 정당들이 모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예요. 민주. 예. 그런데 3당 합당을 통해서 탄생한 한국당 전신인 한국당을 마치 비민주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신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갈등의 조정입니다. 갈등의 해소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예, 양무석 이사 말씀하세요. 정당의 목적이 권력을 잡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의 존재 이유가 권력을 잡는 예. 것이고,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예. 계속해서 우리가 4번 정도는 집권을 해야 한국 사회가 우리가 뜻하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예. 그 정상적인 사회로, 그리고 훨씬 나은 사회로, 선진적인 사회로 그 변조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게 비타협적이거나 예. 독선적이거나 안 그러면 배제 정치로 보이는지,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최영석 의원께서 지금 가만히 음미를 하시면 듣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서 독선을 보느냐, 아니면은 뭐 양문석 이사장님처럼 거기서 타협을 읽었다고 뭐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 속에서 독선을 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20년 집권론 그 발언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해석이 약간 갈리네요.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지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독립보다 경제를 택한 대만 집권당이죠. 민진당 지방선거 참패했습니다. 차잉잉원 총통 치명타. 자, 탈중국 정책에 경제난까지 가미돼서 농어민 등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텃밭인 가오슝 시장 선거에서도 졌습니다. 집권당이요. 그리고 올림픽 타이완 국호, 이번에 국민투표 붙였는데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보다는 경제를 살려라, 이렇게 대만 분들이 요구를 했다. 선거 결과 분석인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만의 한류 태풍, 민진당 20년 아성 가오슝까지 삼켰다. 한류는요, 이분입니다. 이분. 한거위.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한류라 그러는데 이분이 선거를 휩쓸었다. 이 가오슝은요, 국내로 치면 광주광역시 시장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격이랍니다. 그래서 대단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 그럼 베이징 특파원 출신이신 최경선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대만 지방선거 결과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대만 독립 문제, 사실은 지금 그 가장 그 우선시됐던 게 차이나 타이페이라는 그렇죠. 국명을 국제 올림픽에 나가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대만이라는 차이니즈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대만으로만 갈 것이냐. 독자적인 국호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중국과의 그 양안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데 사실 지금 저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고 나서 예. 중국이 와서 노골적으로 그 대만 앞바다에 와가지고 무역 시위를 한다든지 무역과 제재가 있었죠. 예,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많이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이 얘기하는 그 어떤 명분에 독립 명분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투표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독립을 바라지만 경제도 원하는데 대만 국민들은 경제를 선택을 했다. 이게 지방선거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짙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